자,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경제 이슈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정말 성장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좀 많고 어. 중요하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죠. 경제. 자,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를 가장 알기 쉽게 전달하는 분입니다. 아, 진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한 느낌이 있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요새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우리 좋습니다. 매부리님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놀러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유튜브를 또 하십니다. 네네네. 시동 위키인가요? 시동위키. 그렇습니다. 시동 위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슈 가면 될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아, 관세 협정 잠깐 짚고 네네. 갈까요? 연속성에서. 네네네. 네. 앞에서 저희가 다루는 건 보셨죠? 네, 조금 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핵심적으로 타결된 내용은 상호관세가 15%가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이게 미국이 25를 원래 부과했는데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한국 넌 뭘 내놔라라고 한 그 대가가 일단은 3,500억 불 대미 투자, 네. 그다음에 LNG 뭐 에너지 1,000억 불 사라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예. 이제 이걸 자세히 뜯어봐야 우리가 조금 그래도 남는 협상을 했는지 조금 좀 불리한 협상이 됐는지를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이 15%의 의미에 대해서 뭐 잠깐 짚어드리면 네네. EU나 일본하고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경쟁국들과는 동일선상이다라고 보니까 뭐 상대적 개념에서 비교 여류에 가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큰 틀에서는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아쉬운 거는 네. 우리는 걔네들하고 다르죠. 출발선이 우리는 FTA FTA 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FTA 체제라는 하나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쭉 대미 관계를 했던 거예요. 단순히 뭐 어쩜 뭐 자동차니 뭐 농산물인 이것뿐만 아니고요. 그 모든 무역 관계가 FTA 질서 안에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예. 오늘부터는 사실상 FTA 시대는 끝났다. 아이,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관세주의 속에서 내가 만든 관세 체제 하에서 한미 관계, 한미 무역 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되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간다. 예. 안 가본 새로운 길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네. 한 시대의 종언을 구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틀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네. 둘로 쪼개봐야 됩니다. 네. 뭐 유로는 6천억 불을 했대. 뭐 일본은 5,500억 불을 했대라고 하니까 절대 금액을 놓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뭐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 규모로만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 2.5배 되고 유로는 11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 규모를 봤을 때 한국이 3,500억 불이면 잘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한테 흑자를 많이 본 나라.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결국 네. 그걸 다시 도로 토해내라라는 게 미국의 관점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미 흑자로 보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한테 장사는 잘해놓고 일본보다는 덜 뺏긴 걸로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3,500억 불을 둘로 쪼개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히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2,000억 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의 설명입니다. 네네. 그럼 나머지 1,500억 불은 뭐냐? 조선 산업과 관련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역제안했던 마스가 프로젝트다. 마스가 우리가 다뤘잖아. 마스가. 그렇습니다. 빌딩.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조선을 더 위대하게라고 하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역제안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짜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과 윈윈하는 상호주의 속에서의 투자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미국 측에 휘말린 건 아니다. 예. 우리도 이득이 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에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조선소를 우리가 산다. 또는 미국
그 군함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지창에 뭐 수리를 하거나 할 때 맡길 때 있는 기지창 조성 비용이라든지 네. 또 미국 선박에 관해서 인력들을 트레이닝하는 각종 투자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1,500억 불로 봐야 되고 예. 그 1,500불이 만약에 투여됐을 때 그 산출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만들면 미국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군함을 만들면 미국이 이걸 또 살 거고 네. 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투자하고 조선 관련해서 미국은 이제 투자 이익을 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선박을 팔게 되는 거니까 네. 완벽하게 우리가 마이너스로 잡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협상단들은 오히려 조선 관련한 투자를 계속 더 늘리겠다. 1,500불이 아니라 그때 미국이 아서라 아서. 오히려 그만하자라고 해서 그쪽에서 선투자를 어느 정도 캡을 막았다고 하는 얘기가 후문으로 나올 정도로 그래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절대적 금액으로는 손실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건 그 시설 투자가 국내에 있었으면 일자리라든지 잠재 성장률이 갈 텐데 어차피 저 깡패국가 미국이 휘두르는 칼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투자다 이렇게 보는 대신에 예. 이득이 있는 투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10% 관세를 낮춘 것에 대한 대항 딜로서는 2천억 불 정도의 투자 아니겠느냐 이건데 네. 이 2천억 불에 대한 한도는 일단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마지노선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일본과 좀 다르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 2천억 불은 그럼 어떻게 투자할 건가를 보면 네. 반도체, 2차 전지, 원자력 같은 어차피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만 하는 기간 산업 안에서 투자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또 이 투자 방식이 일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물론 툴은 비슷합니다만은 일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런 툴을 미국과 협정을 하면서 일본은 현재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조금 당한 측면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미일 공동 투자 펀드라는 걸 만들고 그걸 하나의 법인격처럼 진짜로 제대로 된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일본이 돈을 넣고 네. 그걸 집행을 하고 네. 그 투자 이익에 대해서 미국 측이 90% 가져가는 방식. 네. 이 방식이 현재는 유력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본이 타결됐던 선례를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투자하는 방식은 맞는데 네네. 지금 일본 측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5,500억 불 중에서 최소한 2,100억 불 이상은 네. 투자 펀드의 에쿼티, 소위 말하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직접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재 나온 보도입니다. 확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에쿼티가 많아봐야 5%밖에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현재 설명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 네. 보증 또는 론 이런 것들에 대한 최대한의 한도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한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집행될지는 충분히 우리 입장에 달려 있고 예. 지분 투자는 5%에 불과하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이득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개념인데 네. 우리 정부의 설명은 우린 그거랑 다르다. 우리는 remain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남긴다. 리테인. 그렇죠. 리테인. 유보시킨다는 개념이 뭐냐면 정확하게 가야지. 정확히 가야지. 리테인. 영어라서 순간적으로 저런 건 안 예. 됩니다. 네. 뭐냐면 미국이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했어. 예. 이득이 났어. 재투자. 남겨. 그래서 재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순전히 미국에게 이익이 환수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런 건 우리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말은 그런 게 문명국에서 가능하겠느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일본과는 다른 투자의 어떤 그 이익을 담보해 가면서 간다라는 예. 게 일단 협상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서운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추후에 3,500억 불을 다 합친 이 투자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협상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잘 마무리하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우리 정부의 설명에 조금 더 힘을 실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저희 같은 이제 자본이나 투자나 펀드 툴을 연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그 포인트들을 일본은 모르고 나간 측면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단에서 나오는 설명을 보면 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생기면 이런 리스크가 생기고 저런 건 이게 위험해라는 걸 적어도 다 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예.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오케이. 예,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방어에 대한 시나리오도 갖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예.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본한테 좀 고맙네 오랜만에. 네. 하지만 정말 미국은 너무한다.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는 더 협상의 여지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도 잘하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아. 조선도 잘하고 2차 전지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요. 중국 빼고는요. 중국.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하고 교류가 없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강렬히 원해요. 산업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더 저는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그건 뭐냐면 미국 국채를 사줬으면 하는. 아.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어떤 그 전체 그 어떤 경제 규모 대비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이 많지 않아요. 170조 원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미국 국채 투자해 줄게. 이 제안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1조 달러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8배 정도 많아요. 일본은? 예,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우리가 투자해 줄게라는 그런 것도 제안도 전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관세율이 최소한 2%포인트는 낮춰질 가능성도 전 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일본은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네. 우리는 그동안에 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 전략적인 차원도 있었고 그동안 일본은 미국 눈치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가장 걱정하는 게 미국의 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보셨겠지만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연준 뭐 총재 연준 의장 자른다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금리에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금리는 떨어져요. 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러도 보유하고 있지만 달러 보유 대비해서 그러니까 달러 보유와 함께 미국 국채를 앞으로 계속 투자해 줄게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도 그것도 부실한 거 아니에요 또? 미국 국채? 아니 저는 의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습니다. 몰라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의심 좋은데 많아서 그럴 수 여쭤보는 있죠. 거야. 아니, 그럴 수, 여쭤보는 거야. 그럴 그냥.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미국 국채는 안전 자산이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제안해 볼 수는 있다. 해놓는다고 그래서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마음은 달래놓고 우리 거는 관세는 좀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한다는 건 약속이고 관세가 떨어지는 건 지금이니까. 지금이니까. 지금 떨어뜨려 놓고 약속은 천천히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자도 받거든요. 미국으로부터. 당연하죠. 네네. 투자해놨으니까. 사실 그런 이득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 얘기 미 대사관에서 보면 미국 입국이 안 되겠는데. 근데 이제 아까 나온 설명이 안 나왔던 거 조금만 보충하면은 이제 농산물 관련해서 방어를 성공했고 자동차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좀 있습니다만 아쉽죠. 예, 예. 자동차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쉽잖아. 한 2.5% 2.5가 정도 아쉽지. 상대적으로 아쉽고 네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극복할지가 조금 관건이고 네. 여차하면 예를 들면 현대나 기아가 내부적으로 마진 감소를 혹시 감수한다면 영업이익도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 있고 아까 이제 안 나온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조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선방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환율 얘기가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원래 환율은 미국이 원했던 의제라서 그동안 테이블에 올라갔었는데 걱정하신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었잖아요. 요게 이제 환율 얘기가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환율 없었고. 또 이번에 사실은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한테도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가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으나 네.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랑 협상을 해도 우리가 그것보다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최애국 대우가 들어갔어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의약품 관련해서는 그래도 마지노선이 설정됐다라는 반도체. 의미에서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킨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갑자기 우리나라 지도를 내놔라라든지 맞아. 우리가 소버린 AI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미국 AI를 많이 써야지 이런 압박 같은 거 예.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번에 디지털 관련해서 주요한 압력을 다 선방을 해냈다. 네. 내용이 해당하지 않았다는 게 있고요. 걱정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알래스카. 선방했고요. 우리가 네. 일본은 합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안 하기로 했고. 제 전략을 갖고 간 거 아니야? 뭐 추위 많이 탄다 그렇죠. 우리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근데 싹 빠졌더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진짜 것들이. 맞아. 예,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관련해서도 일단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빠졌고, 나중에 방위비. 군사 분야 연구할 때 별도로 다루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네.
정도 큰 압박은 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조금 보충 설명 부족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2천억 불이든 뭘 투자를 하고 그걸 미국이 한 90%를 남겨야 된다라고 할 때 일본과는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약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은 그걸 투자를 해. 그 수익이 나. 그럼 미국이 예를 든 게 뭐냐면 일본 돈으로 백신 만들면 돼. 우리가 백신이 필요하면 일본 돈 쓰면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막 무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돈으로 투자해서 뭐 물건을 만들든 반도체를 만들든 2차 전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투자가 꽝이 되거나 손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네. 구매 보증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미국에서 만들면 다 사줄게 또는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미국이 현장에서 다 사준다는 전제 하에 그 미국 입장에서 다시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이득을 볼 거 아닌가 투자 이익은 볼 거잖아 그걸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지는 말고 여기서 재투자해 이게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00% 일본처럼 불리한 수익 유보 조항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것까지 검토가 됐구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안심됩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잠깐 부동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제가 서울에 그러니까 어쨌든 6.27 부동산 대책 이후로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거 오세훈 시장의 행보입니다. 오세훈이 싫어합니다. 이 워낙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오세훈이. 싫어한다. 네. 윤석열 다음으로 싫어해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 시장 예. 차원에서 공적으로 싫어합니다. 예. 공적. 근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아주 두드러지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가서 아 그래요? 이렇게 공약을 막 발표하고 공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얘 또 서울시장 하고 싶은가 보네. 그렇죠. 그래서 주택 공급 促진 방안을 계속 발표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서 쉽게 말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찾아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계속 지역 방문하고 뭐 이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줬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의 목적은 뭐 분명하게 말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서울에 공급을 해주겠다. 아파트 공급을. 그런데 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후주택이나 노후 아파트를 없애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 방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중구의 신당동에 가서 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누가 수행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 훨씬 더 좋은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이라든가 노후주택지가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건 현재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면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디가 가장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냐면 송파구, 강남구, 여의도, 서초구, 용산구입니다. 결국은 이쪽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노후주택지 개발해 줄게 하면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막 신당동 같은데 가서 달동네 가서 내가 여기 다 해줄게요. 그런데 중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수 소유자 수는 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면 네.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송파구라고요. 그러면 송파구 가서 얘기해야죠. 근데 거기 가서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왜냐하면 부동산 또 부추기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이중성인 거죠. 이중성이지. 그러니까 가장 수혜가 보고 가장 그런 필요로 하는 곳에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왜 달동네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항상 그 종부세 없애자고 얘기하는 것도 항상 서민들한테 찾아가서 서민들을 위해서 종부세 없애는 겁니다. 얘기하는데 네네. 실제 종부세 완화하면 도움이 되는 부자들 앞에 가서 얘기해라. 그렇죠. 그럼 최소한 솔직하기라도 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해주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오르지. 그 얘기를 왜 달동네 가서 하냐고. 그러네, 진짜. 야, 네.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네. 선생님이 아니라 뭐야 소장님. 아까 그 두 번째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이 그래프는 근거가 있는 추정치예요? 저 애널리스트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문제 삼는 분들이 아이, 계시더라고. 들어와. 네, 들어와. 다 들어오세요. 확실하지. 네,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거고 제가 다 로데이터가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러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재건축 재개발 하지만 그 지역의 수요인데 왜 거기에 가서 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료를 보면 네. 이게 대선 때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구심을 갖냐면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벌써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또 해.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근원적으로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해서 과연 집값이 안정된 지역이 있냐고요. 네, 네 번째 자료를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자료. 이 그래프는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뭐예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구와 과천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 드린 겁니다. 네. 어디가 더 많이 올랐습니까? 강남보다 과천시가 더 많이 올라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과천시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2기 때, 즉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건축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과천에서 재건축이 되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재건축은 집값 폭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주택지를 개선하고 주거 개선하는 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과도하게 규제 완화를 해주고 일시적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몰잖아요. 그럼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급등해. 거예요. 그렇죠.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가 몰리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 된다고 하면 집을 안 팔 거잖아요. 네. 그렇지. 호가를 올리고. 그러면 그러면 매물은 줄고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네. 그런데 왜 지금이냐? 이것도 의심이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이 재건축 이슈가 불을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력화되잖아. 맞습니다. 그 지점이 그러면 전 또 진보 정권 들어와가지고 또 부동산 만지니까 더 폭등한다. 이거 가는 그렇죠. 거야. 그 지점이 가장 또 우려되는 지점인 그렇다, 거예요. 진짜. 오세훈 진짜. 씨.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집값은 다시 폭등하고요. 그렇죠. 그동안 쌓았던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이게 다 무력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네. 그런데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규제 완화해주겠다, 용적률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적률이 오세훈 시장 게 아니에요. 국민 거죠. 그렇지. 사회적 자산 아닙니까? 너가 샀어? 그렇죠.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후주택지를 개발하는 거 중요한데 순차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죠. 근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만 생기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아까처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볼게요. 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주면 어느 지역부터 먼저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요. 자, 어느 지역부터 먼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나 광진구, 도봉구 뭐 이런 강북구가 먼저 되겠어요? 아니면 송파구나 강남구가 먼저 되겠어요? 송파 강남.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거긴 돈이 돼.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그쪽으로만 몰리는 그런 거예요. 거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주거 취약지대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사업. 그래서 선별적으로 속도를 다르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맨날 속아. 얘네 정치인들은 맨날 속이고 유권자들은 맨날 속아. 왜냐하면 이 논리 자체로만 보면 그럴듯하거든. 여러분 집값 너무 비싸죠? 그러면은 집값 비싸다고 다 생각하니까 네네. 맞아. 혹해. 오세훈 무슨 얘기하나. 집값이 여러분 왜 비싸겠어요?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비싸죠. 그렇죠. 맞아. 오세훈 씨. 일리 맞아.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지어야겠죠. 오 맞아.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해야겠죠. 오 맞아. 재개발 재건축 오세훈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맞습니다. 되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해. 예. 그러면 집값 폭등해서 맞죠. 또 못 사. 맨날 이 반복이야. 맞습니다. 맨날. 아 언제까지 이거 당할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인데 또 거기에 불을 또 지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자. 조금 똑똑해졌어.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장난질하는 거야. 아니 서울에 뭐 그래요. 강남 여기는 뭐 재개발 재건축 안 할게요. 여기 너무 비싸죠.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 심하잖아요. 이런 달동네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면 여러분 주거 환경 얼마나 좋아지. 오 맞아 오세훈. 재개발 재건축 해야겠죠. 오 맞아 오세훈. 해 완화해. 네. 그럼 강남만 돼.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아이고. 근데 더 또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반대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무슨 강북을 지역을. 죽일 일이 있느냐? 그렇죠. 강남이랑 균형 안 맞출 거냐? 그래서 이 얘기는 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아 또 그렇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국회의원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 못해요. 그 사람 못하죠. 무조건 떨어져. 예. 그렇죠. 강북구의 국회의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속내는 하고 싶지만 이 못해. 말을 못해요. 속도로 떨어지니까. 가니까. 우리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매불쇼와 저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나도 하기 싫어. 나도 조회수 떨어지니까. 아 근데 해야지. 진짜 해야죠. 너무 중요한 해야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하고 필요한 대로 하고 주거가 가장 취약한 먼저 해야 되고 예. 그런 것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다 풀어놓으면 맞아. 돈 되는 곳만 되고 그렇지. 오히려 집값 폭등하고 어. 더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지 못하면 네. 또 불이 크게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이광수가 집값 발음 좀 못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해? 집값을. 집값을 아유 네, 진짜. 아, 그 지적해달라는 댓글이 그거였어. 아, 지금 집값이 발음이 중요하냐고. 집값이 아, 난 뭔 소리인데. 계속 올라왔지. 아, 맞아, 내가 맞아. 꾹꾹 참았어. 뭐 지적을 해달라 그래갖고. 중요한 얘기니까. 네. 여러분, 발음은 저 이금희 씨와 상담 받으시고 오늘이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빚을 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주식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주식 이슈가 갑자기 또 왜 왜 튀어나왔냐면요. 또 뭐 난리더라고. 그 연말이 되면은 그 세금 관련한 법이 바뀌어요. 근데 세금 관련한 법은 12월 말에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말에 통과가 되기 전에 정부가 정부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미리 줘야 돼요. 예. 이게 내년도 우리 세제 정책입니다. 이렇게 줍니다. 네. 근데 보통 언제 주냐면 7월 말까지는 줘요. 오늘 7월 말일이죠. 네. 오늘 밤 내일 아침 사이에 정부의 안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예. 그럼 정부가 내년에 우리나라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라는 계획이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근데 잠깐 딴 얘기 좀 하면은 보통 때는 세법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올해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뭐가 다르냐면 세법 세법 개정안은 이미 있는 세법 안에서 뭐 약간의 조문이 올라간다. 뭐 세율이 조금 내려간다. 요럴 때 우리가 세법 개정안이다라고 쓰고 세제 개편안은 뭐냐면 세금과 관련된 제도 개편안이에요. 세법 개정안보다 더 광범위하고 크네. 클 때 세제 개편이라고 정부가 용어를 써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세제 개편이라는 용어가 3년 만에 나온 해입니다. 아 지금 세제 예, 개편이 예, 나왔어요. 지금 세제 개편안이에요. 큰가 보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 정책 방향을 담은 더 큰 폭의 개편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 정부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의 축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오늘은. 윤석열 정부 때 감세했던 거. 어허. 세금 막 깎아줘서 부자 감세 대기업권세 했던 거. 그래서 네. 나라 곳간이 거덜났잖아요. 네. 그거를 원복하는 아. 감세 원복이 한 축이 있어요. 아, 부자 감세 원복. 예, 그게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성장을 좀 세제로 도와주자라는 게 한 축이 있어요. 네. 뭐 AI, 반도체, 뭐 신사업 이런 거 할 때 세금 공제도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는 성장을 밀어주는 대책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세제 개편은 크게 보면 이 두 축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감세 원복 항목도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논쟁이 세게 붙은 항목은 네. 감세 원복 중에서 증시와 관련된 세금이 논쟁이 세게 붙었어요. 이제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죠? 어느 주소에서 이게 나온 건지. 네. 자, 그럼 증시 관련한 세금만 지금 시간 빨리 말씀드리면 하나는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세요. 증권 거래세도 원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증권. 예,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면은 거래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거래하잖아요. 네. 0원이에요. 아, 뭐 1000번 사고 팔든 거래세 다 빵입니다. 0이야. 네. 코스닥을 사잖아요. 0.15입니다. 아, 0.15. 코스닥은 0.1. 예, 예. 농특세는 변론으로 할게요. 현재 이렇게 거래세가 낮아져 있어요. 예. 근데 거래세는 왜 낮아져 있냐면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누구나 내거든요. 그다음에 이득이 났든 손해가 났든 내야 되잖아요. 네. 약간 무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부담하니까 요거는 좀 낮춰주자. 대신에 거래하고 난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버는 사람. 양도세를 내야지. 그래. 라고 하는 게 금투세였어요. 그게 금투세. 그게 예. 금투세. 그래서 음. 금투세를 도입하자. 돈 번 사람은 세금 내라. 예. 라고 해서 금투세를 도입한다. 어. 그리고 패키지로 거래세는 낮춰주자. 원래 이렇게 추진됐었어요. 아, 원래는. 예, 예.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거래세는 쭉쭉쭉 낮아져 왔고 네. 금투세는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도입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와야 될 금투세는 안 들어오지. 거래세는 낮아졌지 하니까 세수 결손은 심하다라고 해서 예. 금투세를 다시 도입하기는 어려우니 거래세라도 낮아졌던 걸 다시 원복은 해야 되겠다. 요 맥락입니다. 아하. 아, 원복한대요. 그래서? 지금 방침이 이제 원복 방침인데 어. 3년 전 수준으로 원복한다라는 게 방침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닥 거래하면 뭐 0. 몇 올라가고 코스닥 거래하면 지금 0.15인데 여기 0.18 내지는 0.2까지 거래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일단 이 얘기를 들으시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싫어하지. 어때요? 싫죠. 출처 돈 내야 되니까. 일단 세금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없어. 아이 뭐 거래하는 것 때문에 똑같은 비판이죠. 내가 이득을 받지 손해를 봤을지도 모르는데 거래하면서 내는 세금 같은 건 낮아져야지. 그게 선진이지.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비판이 당연히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아, 있어요? 그런 비판이? 그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막 증시가 이제 타오르고 있는데 찬물 한 컵 부어 이런 겁니다. 자, 둘째. 네. 대주주 양도세 강화라는 게 또 이제 대주. 아까 감세 원복으로 이제 추진되는 겁니다. 양도세 예. 강화? 강화. 뭐냐면 제가 아까 금투세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 사고 팔아서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야지. 라는 취지에서 금투세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아무도 안 내나? 양도 차익? 세금 아무도 안 내나? 대부분 안 내요. 대부분 안 예. 내고. 그럼 누가 내냐? 누가 내냐? 대주주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은 세금 냅니다. 네. 대주주. 예, 당신들은 좀 누가 대주주? 예, 누가 대주주냐면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면 종목당 50억 정도 들고 있으면 대주주다라고 우리는 간주해 버려요. 종목당 50억. 예, 그럼 부자잖아요. 한 종목에 50억 들고 어마어마한 있으니까. 부자죠. 예, 부자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은 네. 크게 살고 팔아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좀 남기면 세금 내시오라고 하는 양도세를 내게 돼요. 그게 보통 20% 정도 됩니다. 아주 비싸면 25%요. 수익의 20이에요? 예. 아, 수익의 20.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도세를 내는데 요 양도세 내는 대주주 자격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더 그러니까 많아져야 강화입니다. 기준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지되 세금은 강화가 되는 거죠. 예. 그동안 50억 종목당 50억 밑으로 갖고 있던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냈었는데 이제 10억만 넘으면 당신 얼마 벌어서 얼마 팔았지? 세금 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많아지겠네. 과세가 넓어지죠. 예. 그러니까 짜증 날까요? 짜증 나죠. 나지. 증시의 찬물일까요? 찬물이죠. 예. 그럼 얘네들은 빼면은 또 주식 떨어지는데. 그런데 개미들이 손해 볼 텐데. 그런데 왜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냐면 당신이 50억을 갖고 있든 10억을 갖고 있든 대주주 자격이 돼야 양도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 자격을 확정하는 건 1년에 한 번이에요. 12월 28일. 하루에. 예. 아, 그날 하루 그날 종목당 10억 또는 50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다 빼겠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 다 뺐구나. 이놈들. 내가 예를 들어 11억 들고 있다. 근데 기준이 10억이 된다. 그러면 그날만 피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날 전날 그냥 2억 매도해가지고 9억 밑으로 낮춘 다음에 새해가 되면 다시 사죠. 예를 들면은 그럼 주식 떨어지는데.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고
별 이상이 없는데 그날 약간 폭락 매물이 좀 나오기도 한다. 음. 그리고 사실은 팔았다 사기 때문에 실제로 적은 규모에 해당하는 사람만 양도세를 내게 되니까 결국 세수 증대에도 큰 도움 안 된다. 아. 그런데 왜 시장에다가 찬물을 붓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아, 그 예. 비판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비판은 뭐냐면 음. 결국에는 이 10억에서 5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억짜리 낮아지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음.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손들이죠. 우리 큰 손. 입장에서는 네. 종목당 뭐 10억, 20억 갖고 그럼요. 계시니까 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면 국장 하겠느냐. 아. 결국에는 유입세 또 이렇게 꼬마 빌딩 하나 안 사고 네. 부동산에서 사는 돈을 주식으로 옮기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그렇죠. 뭐 10억, 20억짜리 빌딩 사는 게 차라리 더 낫겠네. 여기서 세금 20억씩 내면 음. 아니, 20%씩 내면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 손 자금들이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서 세수 관련해서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과세를 더 하겠다고 하니 코스피 5천 가는데 새로운 허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비판이 생기는 거죠. 네.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증시 입장에서는 찬물이니까 네. 조금 짜증이 나죠. 아,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 찬물 때문에 조금 걱정하셨으니까 저희가 어. 뜨거운 물도 뜨거운 물좀 준비했습니다. 줘봐. 네. 라고 하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이 예, 또 어렵다. 어렵죠. 음. 예, 조그맣게 이제 월급만 내시는 분들, 근로소득만 내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데 예. 이제 조금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낸 모든 소득을 다 합치겠어. 이렇게 되는 게 종합소득이에요. 예. 근데 종합소득은 버는 거에 따라서 세율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한 뭐 10억 정도 이상 되시는 큰 부자들은 49.5% 세금을 내요. 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내가 이재용이거나 정용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1년에 한 500억씩 받을 수 있어요. 한 주당 200억, 2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해도 주식을 워낙 많이 갖고 그렇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500억이나 막 이렇게 배당을 받을 텐데 배당. 받으면 뭐 하냐? 나는 49.5%가 세금인데. 아, 그럴 수 있네. 내 종합소득이 합쳐지는데. 어. 그러면 500억 받아봐야 250억 세금 내잖아. 어. 그러면 나 배당 안 하지. 아, 배당 그래서 안 했어? 네. 이 나 새끼들. 나 그거 생돈 세금 나가는 거 아까우니까 배당하지 마. 예. 차라리 회사에 묻어. 내가 다르게 빼는 방법이 있으니까 배당으로 빼지 마. 어. 나는 뭐 일감 몰아주기로 빼고 아, 그랬구나. 뭐 자사주로 빼고 뭘로 빼면 되고 아니면 하다못해 뭘로 빼면 되니까 아. 배당하지 마. 반은이나 왜 날려야 돼? 라고 아. 하니까 배당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배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하네. 우리나라. 아, 주식의 원래 목적은 배당이야. 그럼요. 투자해서 회사가 경영이 잘하면 배당 받아야 되는데 그게 주식의 원 목적인데. 배당이 왜 안 되냐? 회사는 이득을 보는데 배당을 해봐야 아. 배당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랬구나.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어. 배당 소득에 관해서만은 관해서만은 종합소득에서 뺄게요. 어. 분리해서 계산합시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빼고 여기에는 종합소득에 나가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잘했네. 뭐 15.4라든지 그래. 이렇게 하면 어. 하다못해 이재용이 어. 500억 중에 250억 세금 내다가 음. 한 50억만 세금 내면 나도 배당 하고 싶은데 그럴 것 같은데. 쏠쏠한데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잘했네. 그러면 대주주나 이사회가 배당에 참여하도록 유인이 된다. 유인책이 되겠는데. 그러면 회사가 배당을 결정하면 더 많은 일반 주주들 수백만 수천만 1,500만한 우리 대주주 일반 주주들도 배당을 안 하다가 이제 회사가 배당을 하게 되면서 배당을 받는 문화가 생기고 그렇지. 또 조금 이제 투자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배당만으로 생활비도 좀 되네라고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투자 문화가 바뀌는 결정적인 뭐랄까 유인책으로 유인책. 이걸 도입해야 된다. 어. 그럼 이거는 아까 말한 짜증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네. 이건 뜨거운 물 아니겠습니까? 이거 뜨거운 물이야. 배당주야? 좋아 나 투자할게 라고 하는 생각도 막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뜨거운 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또? 했는데 뭐야?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을 살짝 보니 뜨거운 물은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파가가지고 써야 되는데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빼고 기존에 49% 정도 세율 내던 사람들도 혹할 예. 수 있게 막 20%대로 그냥 확 깎아줘야 100억, 200억씩 세금이 절약된다는 걸 느낄 텐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네. 최고 세율
45%거든요. 지금은요. 종합소득으로 가면. 그래서 지방세가 10% 붙어서 4.5가 붙어서 49.5예요. 아, 예. 근데 현재 배당 소득을 분리가세 했을 때 최고 소득을 35로 결정할 것 같아요, 정부가. 아, 35로. 그럼 35에 또 10%가 붙으니까 3.5가 붙으니까 38.5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던 것보다 10% 깎인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야, 좀 있다. 이 정도만으로 과연 아. 배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라고 하니까 아하. 뜨거운 물, 아까 찬물보다도 이걸 녹일 만큼의 뜨거운 물이었으면 좋겠는데 미지근한 물 아니야라고 하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찬물만 2컵, 3컵 붓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 예. 그럼 결국에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은 다 시장을 붐업시키는 것보다는 찬물 붓는 가라앉히는 조치들 아니야라고 하니까 자본시장만 놓고 보면 투자자들의 현재 이 세제 개편안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만이 쌓여가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논쟁이 붙었죠. 아, 논쟁 붙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소영 의원처럼 조금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우리 증시가 붐업돼야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분들은 뭐예요, 이소영? 지금 대주주 양도세 강화할 때 아니다. 새로 유입돼야 될 분들한테 이게 허들이 되는 거 아니냐. 과세 효과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50억으로 상향한 건 맞지만 그냥 그렇게 된 거 내버려 두고 원복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반대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결국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 라고 하니까 이거 원복해야지. 윤석열이 했던 거 원복해야지. 라고 하는 논쟁이 붙어 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배당에 관한 유인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는 분도 계신 반면에 네. 아니야. 결국 혜택을 누가 보나 봤더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뭐 몇백 주 조금 갖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사실 배당 받아봐야 뭐 몇 억 이 정도 배당 받는 분들은 적어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용 같은 재벌들은 수백억대 이익을 보니까 결국 부자들의 혜택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 부자 감세야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가 여기서 다시 요거는 저의 아니지. 평론가로서 제 의견을 보태자면 결론만 보면 부자 감세가 맞죠. 부자들이 혜택을 그건 많이 맞지. 보니까. 근데 이거는 부자 감세라는 부자들을 타겟으로 한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세 혜택이 늘어난 그렇지. 지분적으로 증가한 결론값이지. 예. 그럼. 이걸 부자 감세라는 결론값만 보고 틀을 맞추기 시작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이건 아니야. 더군다나 현재 코스피 5천으로 가겠다는 게 정권의 제일 중요한 어떻게 그렇죠. 보면 동력이고 예.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한 방향으로 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붐업을 꺾을 수 있는 조치들을 굳이 여기 넣는 게 정권 전체를 보면 이게 이건 맞는 방향인가라는 측면에서 아니, 논쟁점을 남깁니다. 이게 우리가 재벌들이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재벌이 이익을 갖고 가는 게 문제였지. 아니, 재벌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요게 조금 그 핀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재벌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면 그게 제일 좋지. 그렇죠. 근데 재벌이 잘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참 뭐 내주시고 오를까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증시에 관한 아까 우리가 성장에 관한 붐업 조치, 성장 동력을 지원하는 게 이번 세제 개편의 한 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비판하시는 분들은 증시에 관해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돼야 되는데 네. 왜 증시에 관한 거는 감세 원복 항목에 들어가냐? 이건 아니지.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달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린 이해되네. 것처럼 요거는 정부의 계획이에요. 예. 이 공이 내일 넘어서부터는 국회로 넘어옵니다. 네. 그럼 이제 국회에서 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민심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이게 바람직하냐는 걸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때 우리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사실은 좀 각자 생각하는 여론들이 있으면 좀 네. 이제 의견을 내셔야 될 어허. 거예요. 그래야 맞네요. 논의가 좀 잘 그러네.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이제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은 뭐 절대성과 절대악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견이 있고 토론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요새 막 정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뭐 분노도 했다가 뭐 의견도 달랐다. 나는 이게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금 낼 타이밍이라는 거. 네. 예. 그러나 아무튼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제 생각을 예. 정리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경기- 들을 때는 이거 좀 문제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미는 정책입니다. 뭐 채찍으로 때리든 어때 사람들을 미는 거. 하나는 끄는 거죠. 이렇게 그럼. 쉽게 말해서 유혹하는 거. 네. 근데 경제 정책이 길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끄는 정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배당 안 해줘? 배당 안 해주면 과세할 거야? 라는 거보다 그렇지. 자 배당을 많이 해주면 인센티브를 그렇지. 줄게라는 정책이 훨씬 더 좋은 그게 잘 거거든요. 먹혀. 예. 그런데 이 인센티브 정책을 줄 때 항상 논의되는 게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뭐냐면 그럼 돈 있는 사람이 인센티브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항상 불거지거든요. 많이 가져가라고 그래. 왜?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나도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사람들을 끌어서 변화시키는 거에 있다면 네. 사실은 인센티브를 좀 더 촉진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강조하잖아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당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과세를 뭐 줄이거나 이런데 다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아 원래 주식은 배당 배당이죠. 먹으려고 하는 건데 배당을 맞습니다. 안 해 대한민국 주식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배당 소득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유인이니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세율도 팍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아니야 배당 안 하면 채찍을 들면 돼라고 해서 아 채찍 들면은 또 우회로 통과해갖고 다 그래서 하잖아. 배당률이 일정 기준 안 되면 할증세를 막 부과해갖고 하면 돼라고 아, 하는 안 반론도 되는 거 있는데 알잖아. 그게 효과가 그렇죠. 없거나 우회를 한단 말이에요. 알잖아. 그렇죠. 그리고 배당을 할증을 했다 쳐요. 배당 안 했어? 그럼 너 할증세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할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회사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배당 안 했으니까. 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배당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대주주들이 배당 이익을 못 받기 때문에 안 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의 의사를 바꿀 정도의 채찍은 또 안 된다라는 재비판이 있는 아니, 거죠. 채찍은요. 그렇죠. 채찍 세게 하잖아. 그러면은 내 밑에 야 네가 가서 좀 맞아라. 이짓할 놈들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읽었지 않습니까? 나그네 옷 벗기기. 그러니까 햇볕이 나그네 옷을 벗기지 바람이 벗기지 않아요. 아. 네, 바람으로 하면 더 염이죠. 아 염이네. 그래서 햇볕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경제에서는 특히. 와 네. 좋습니다. 빛이 필요하다.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이렇게 예, 정리가 됐습니다. 아, 자 썬킴님 또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